네,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앞두고 한번 숨 고르는 그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27일 엔비디아 실적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정말 밤사이에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이 한미 협상, 생각보다 이 시작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대체로 화기애애하게 잡혔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밤사이 이야기들 차근차근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정상회담 시작 전에 우리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세게 비난을 하는 듯한 그런 게시물 한 개를 올렸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제가 가지고 온 그 당시에 트루스 소셜에서의 이런 글을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기 3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이런 글을 올렸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보시면은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We can't have that do business there.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강경한 단속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들었다라고 이제 거세게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은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겁죽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측의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를 키워서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번 흔들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장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오버로피스에서의 회동이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이 3가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좀 그대로 나와줬는데 첫 번째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서 조선소를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관련주들을 오늘 강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또 이어서 한국 제품과 또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조선을 추켜 세우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또 남북 관계, 오늘 남북 경협주들 흐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굉장히 회담 시작 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 김정은과 나는 좋은 관계다. 그러므로 조만간 북과 대화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 북한 지도자와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알래스카 LNG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이 우리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에서 한국과 일본의 합작 투자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알래스카 LNG 관련 사업들, 특히나 테마주 위주로 강한 흐름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도 높고요. 이어서 미국이 막대한 자금으로 한국의 군사 요새를 건설을 했는데 한국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땅 소유권을, 그러니까 미국 측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국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은 경계가 될 만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이펙 참석을 희망한다. 무역회담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일정을 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전에 바로 제가 전장에서 보여드렸었던 비판에 대한 그런 비판을 완화하는, 비판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이야기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사 관련해서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당선 축하 메시지까지 함께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또 그 사이에 속보가 2가지가 들어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이 타결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진 내용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또 이어서 한국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국과 원만한 대화가 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LNG와 조선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강하게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금요일 워낙 강하게 이미 선반영이 됐다 보니까 오늘 일정 부분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투자 전략 철저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원만한 합의나 또 협상 타결 등의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유성 이데일리 정치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만남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실제 현지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예, 처음에는 초조했고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회담 2시간 전이죠.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한국의 상황이 안 좋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협상 상대국에 대한 상당히 무리한 행태인데 또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몰아가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이게 트럼프식 흔들기라고 하지만은 혹여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통령실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이었던 거는 회담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략적 트럼프 대통령을 대한 그 추켜 세우기가 상당히 통했다고 봅니다. 이 대표적인 문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게 있죠. 이게 오늘 그 협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또 단어, 그 문장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SNS 글이라던가 또 이 의전과 관련해서 시작 전에 잡음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 여느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양측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등등 여러 분야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비교적 쉽게 합의한 의제도 있을 것인데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번 협상이 좀 어려웠던 점은 미국이 그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또 어느 정도 합의된 거에 대해서도 좀 뒤집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뭔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 농축산물이 그 예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협상도 요구했고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도 이런 게 또 말씀했는데 저희 측이 좀 잘 지켜낸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접점은 조선업이었고 한국이 또 조선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조선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고 저희 정부 강요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세계 1위, 2위, 3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미국의 수요를 잘 읽어서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갔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 회담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통 과제, 공통 제목이라고 쓰는데 김정은 위원장인데요. 대북 협력에 관해서 정말 어느 정도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두 사람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호감 어린 발언을 하면서 깊은 인상을 줬고요. 확실히 우리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내내 대통령을 추켜 세웠고 분위기 내내 좋았는데요. 예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례처럼 이게 험악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리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게 기우였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조선업 또 농축산물 여기에 이제 대북 이슈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회담이 끝나고 공동 발표문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또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또 곧바로 진행될 후속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합의를 하자거나 바꾸자고 요구를 할 것인데요. 이게 동맹국 목을 쥐어서 뭐라도 얻어내려는 전형적 협상 수법이라고 보는데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이것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이익을 높이는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뭐 조선업을 제외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좀 세부 계획,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뭐 문서화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 조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합의문을 만들기 전까지 미국 측이랑 우리 측이 좀 세부적인 합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추후 뭐 저희가 해야 될 후속 조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도 한층 더 유화적인 접근이 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뭐 만남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뭐 대북 유화책,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속 조치보다는 무엇을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미 정상회담 종료가 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핵심 관전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미국과의 협상이 무사히 마치는 분위기라서 다행이긴 한데 저희가 정말 주목해서 봐줄 게 세계 정세가 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뭐 다 이념이 아닌 자국 중심주의로 갔다는 것은 이미 상식처럼 됐는데 이번에 정말 그게 더 노골화됐다는 점이죠. 특히 미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고 그 중심에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로서도 상당히 좀 어렵고 더욱더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북 관계가 전례적인 온기를 맞을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또 언제 유화적으로 바뀔지 모르긴 하는데 투자자들도 이를 좀 미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또 일본과의 관계도 정말 개선되는 게 보이고 남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그 나머지 국가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해 나가는 거냐 이건데 이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국정 과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반도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현지에서 김유성 이데일리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 원래대로 이행한다라는 언론 보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잠시 후에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관련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관련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말 사이에 후퇴한 영향이 컸고요.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경계감은 여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 지수 0.7% 하락했는데요. 이 잭슨 홀 파월 연설 직후에 한껏 부풀었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말 사이에 다소 식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왜인지 이유는 어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날 당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던 잭슨 홀 파월의 의장 발언 그때 당시의 분석에 비해서 주말 사이에 신중론이 더 힘을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 밤사이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장중 엔비디아의 강세에 잠깐 양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0.2%대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또 이어서 이
S&P 500 0.43% 내렸습니다. 여기에 S&P 500 연말 목표치에 대해서 그동안 이 주요 증권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5,000선을 제시했던, 그러니까 가장 좀 낮은 수준을 제시했던 제프리스가요, 목표치를 드디어 6,000대로 올려잡았습니다. 밤사이에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5,600에서 6,600으로 1,00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나스닥의 경우에는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4월 8일 지난 저점 대비해서는 41% 상승한 상태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대형 빅테크주를 위주로 밸류 부담이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이어서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9월 25bp 인하 확률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70% 초반대 확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84.3%가량으로 현재 잡히고 있고요. 자, 이 동결 가능성도 역시 어제 이 시각에는 25%였지만 지금 이 시각에는 15%로 동결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자, 다만 연내 2회 인하 가능성, 2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47.9%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여건은 좋아 보이지만 이 랠리가 지속될지에는 물음표가 좀 켜집니다. 가장 먼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파월 의장이 열어두기는 했지만요. 이게 계속적인 인하 사이클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그런 월가의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고용과 물가 지표를 확인해서 보다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중론입니다. 이어서 RBC가 이 소형주들의 랠리가 있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현재 빅테크들이 상당히 밸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RBC가 소형주 랠리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강력한 경제 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파월 의장은 이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좀 현재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때문에 시장 전반에 경계감이 짙게 깔린 하루였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눈치가 없이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발언을 했냐? 이번에 인텔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더 많은 기업 지분을 인수할 것을 시사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US 스틸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번에 인텔까지 트럼프 정부만의 이런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특이한 기조가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 오늘 경계감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더 확산이 되는 영향이 생겼고요. 또 이어서 인텔 역시 연방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사업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엔비디아는 장중에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 막판 들어가지고 로건 총재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 전반이 하락했는데 그걸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1%대 상승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로보틱스 칩을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 히트맵, 자금 흐름을 통해서 한번 밤사이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 빅테크 중에서는요. 엔비디아와 구글이 제일 그래도 눈에 띄고요. 또 테슬라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빅테크 매물 소화하는 모습 나오고요. 그 이전에 다른 방어주들 강력했었죠. 이번에는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별주를 보시자면 엔비디아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결국 1%대로 상승 마감이 됐는데 우선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5시 20분에 발표되는 실적을 앞두고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좀 높여잡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베어드도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또 스티플이 고객 매물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AI 인프라 내에서 엔비디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극찬을 하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로보틱스 칩 모듈 제스
앞선 AGX 토르까지 발표를 하면서 밤사이 엔비디아 장중 2%대 강세를 보였었고요. 이어서 테슬라가 이제 거의 2% 수렴하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모델 YL의 중국에서의 9월 배송분이 완판이 됐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데드라인이 기존 시점보다 더 넉넉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강한 기대감 모아간 테슬라. 이어서 구글도 1%대 상승 보였습니다. 이 애플의 시리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전에 나왔었고요. 또 메타와의 협업 기대감까지 모이면서 다시 한번 AI계의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구글 밤사이에 좋은 모습 보였고요. 이어서 애플의 경우에는 0.26% 약보한 마감이 됐습니다. 머스크의 XAI가요. 이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이 텍사스 법원에 제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애플이 오픈AI를 우대하면서 다른 챗봇 기업들을 차별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메타가요. 오늘 0.2%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장중에 약간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미드저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단기적으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이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넷플릭스 오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약 1%대 강한 상승이 장중에 나오다가 장 막판에 상승분을 줄였는데요. 이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박스오피스 1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 그게 바로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이제 기사가 밤사이에 났습니다. 주말 동안에 거의 1,800만 달러 가까이 되는 티켓이 팔렸다고 하는데 정말 열기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그 이외에 일라일릴리 2% 하락,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1000%나 낮출 것이라고 이 관련 기업들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제약주들 일제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이 시각 한국 관련 지표 잠깐 보자면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MSCI 한국 증시 ETF가 현재 1% 내외 하락 중이고요. 또 코스피 야간 선물은 약 0.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 지역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이번 장에서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2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기대감을 안고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 사업 쪽으로도 굉장한 모멘텀을 안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자사 기술 로봇을 공개했는데 심지어 음식 배달 지원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조금 있다가 머스노5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1% 넘는 거의 2% 가까운 급등을 보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는 로봇택시 서비스 안전 모니터 제거 그리고 또 로봇택시 서비스 자체의 확대 여기에 더불어서 저가형 테슬라 모델 출시 등 여러 사업을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1,500 규모의 연방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또 기타 다른 업체들과 대비해서 생각보다도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시장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월가 전문가 쪽에서는 $338를 계속해서 넘어선다면 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 받으면서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이 1% 넘게 밀렸는데요. 일단 인텔은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의 지분 보유 소식이 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가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89억 지분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1%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넷플릭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의 훈풍, 그러니까 북미 극장에서도 현재 1위를 기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는데요. 1.11%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에게 했던 유사한 거래를 다른 기업들과도 해나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6%가량의 오름세 보였고요. 시장에서는 핵심 수혜주로 부각을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가 의약품과 반도체, 철강을 넘어서서 수입 과구에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과구 관세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여파로 지금 가구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이페어가 지난장에서 5% 넘는 급락을 나타냈고요. 윌리엄 소노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3% 가까운 내림세, 여기에 더불어서 고구 가구 업체 RH도 6%대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만 9천만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 보니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4% 넘는 내림세 나타냈고요. 코인베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4%대 급락, 로빈후드가 1%대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 흐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월가에서는 지금 사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소식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이 재해석이 역시 신중론이 좀 무게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른 지난 매크로 흐름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1.68% 제법 큰 폭으로 오르면서요. 64달러 선 후반 막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엔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방 압력을 받았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약 6원 가까이가 올랐는데 지금 이 시각 1,39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달러 영향도 있습니다.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0.72% 오르면서 98선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신중론 쪽으로 다시 한번 해석이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 신중론 속에서 우리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된 점도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제법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11만 달러 선이 상당히 위태위태한데요. 우선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많이 후퇴했다는 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점 이후에 가격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과도하게 쌓였었던 이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했던 이 매수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더 하락폭이 현재 커진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역시 주말 동안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금 가격 0.23% 살짝 소폭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이 금리 인하 신호가 작년만큼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이 파월 의장의 조금 더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발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이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정거래일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약간의 되돌림이 유입이 됐고요. 또 프랑스가 현재 정권 붕괴 우려로 인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이 미국 국채 쪽에 이 상방 압력의 영향의 한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나온 경제 지표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간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좀 흔들었었던 부동산 관련 문제.
이 주택 관련해서 수요 둔화가 나왔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를 이 조정이 되기 전 자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된 이후의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전월치 대비해서도 부진하게 나왔는데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미국 주택 시장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에 힘이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역시 오늘 약간의 시장의 경계감을 더해줬고요. 또 오늘 장 막판 굉장히 로건 총재 발언이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이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로건 총재가 댈러스 연은이고요. 이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입니다. 참고로 투표권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현재 레포 금리가 여유를 보여 연준이 보유 준비금을 축소할 여력이 있다. 딱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요. 자, 이 레포 금리 은행들이 잠깐 돈을 빌릴 때 내는 단기 이자율입니다. 이게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말은 단기 자금 시장이 안정되었다. 단기적인 유동성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어서 준비금을 더 내릴 여력이 있다. 이건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긴축의 어떤 신호로도 읽힐 수가 있고요. 이 로건 총재는 지난달에 고용 시장이 약화된다면 금리 인하가 조만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금리 인하에 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밤사이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매파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3대 지수가 완전히 장 막판에 하락세로 잠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네, 머스터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종료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다. 협상이 타결됐다, 또 합의가 이행된다라는 등 긍정적인 키워드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한 미군 기지가 기지의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게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빌려 쓰고 있는 이 주한 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는 것으로 이는 한미가 민감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5일 이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위치한 부지를 미군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고 일부 선박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선박을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일부 선박을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주문하되 일부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건조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고에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 부분도 밝혔는데요.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남한과 북한과 관련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서 함께 일해온 한국의 다른 지도자들보다 그것을 하려는 성향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엔비디아가 이제는 로봇 사업에도 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사 기술로 구동되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바로 휴머노이드 보조 로봇이라던가 배송 로봇, 또 청소 드론, 농업 기대 등을 개발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도 굉장히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25일 새 로봇 반도체인 제슨 AGX 토르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배송, 청소, 농업 등을 개발하는 새로운 로봇 스타트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도 이와 함께 로봇 반도체를 다음 달에 출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새 로봇 반도체를 로봇 두뇌라고 부르고 개발자용 키트가 3,499달러로 가격이 책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고객들은 이 키트로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개발자 키트로 로봇 원형을 만든 뒤에는 고객들이 로봇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키트인 토르 T5000 모듈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 로봇용 반도체 분야가 초기 단계로 시장이 크진 않지만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엔비디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지난 2년 동안 매출이 3배 넘게 폭증한 AI를 제외하면 로봇이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반도체 부문은 지난 2014년 출범해 역사도 짧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습니다. 총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성장세는 가파른데요. 엔비디아가 5월 28일에 공개한 2026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 자율주행 부문과 합쳐진 로봇 부문 매출은 급속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4월 27일에 마감한 회계분기 자율주행 로봇 부문 매출은 5억 6,700만 달러로 규모는 작았지만 1년 사이에 매출 성장률이 무려 72%를 기록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바운드리 이 기업인 TSMC가 지금 중국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복수 소식통을 통해서 TSMC가 연내 양산에 들어갈 2나노미터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중국산 제조 장비를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대만 북부 신주 공장에서 2나노 제품 양산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TSMC는 이후에 대만 남부 가오슝과 장기적으로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도 생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대만 TSMC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중국 제조 장비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생산 차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역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 등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공장에서는 중국산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서 인텔에 약 89억 달러를 지원하고 지분 9.9%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TSMC 지분 인수도 검토했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TSMC는 아직 제외한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연이어서 인텔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 89억 달러를 취득했습니다. 중국의 방식을 따라가선 안 된다라는 월가의 악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은 중국이 되는 방식으로 중국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우리는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잘 작동해온 자유기업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과거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 챔피언은 이제 핵심 시장에서 노쇠한 낙오자가 됐다라면서 납세자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거의 90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하겠지만 그 대가로 얻게 될 것은 최근 몇 년간 사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전략적 기회를 잇따라 놓친 회사의 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모바일 컴퓨팅에 이어 AI에서도 뒤처진 인텔이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다시 회복을 예상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의 특정 칩을 수출하게 해주는 대신 매출의 15%를 받기로 한 합의처럼 이는 대통령의 나쁜 선례가 된다라면서 이런 정책은 미국과 세계의 국가 주도 경쟁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산업 정책은 까다로운 노력과 조건 하에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면서 특정 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중국도 일부의 성공만 거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공급망에 정통한 과밍치 홍콩 템펀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이 인텔이 미국에 넘겨야 하는 4억 3,330만 주는 일반주이며 미국 정부도 이사회 참석이나 지배구조, 정보 공개 청구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단순 지분 비율은 미국 정부의 간섭에 대한 우려를 줄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 미국 정부의 직접 투자가 인텔의 첨단 공정 개발에 직접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인텔의 주가 순자산 비율 재평가에는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 보도록 할 텐입니다. 자,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 CEO가 XA, 애플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유는 오픈 AI에만 우대를 해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이 인공지능 회사 등이 애플과 챗 GPT 개발사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회사 XAI와 X는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오픈 AI의 AI 모델을 애플 기기에 탑재하는 등 오픈 AI를 우대해 AI 업계의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앱스토어 순위에서 XAI의 그록 같은 앱과 생성형 AI 챗봇 경쟁사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이 소송 문서에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AI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방해함으로써 가장 이익을 보는 기업과 손잡았다며 오픈 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 CEO는 머스크의 이 글을 자신의 X 계정에 공유한 뒤 일론이 X를 조작해 자신과 자신의 기업에 이익을 주고 경쟁사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놀라운 주장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일부 X 이용자들도 머스크의 주장에 반박하며 애플과 오픈 AI의 파트너십을 맺은 뒤에도 다른 AI 기업 퍼플렉시티나 중국의 딥시크가 앱스토어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함께 오픈 AI 설립을 참여했다가 결별한 뒤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자 올트먼과 오픈 AI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소송 등으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터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한국 석유, 미국 배, 중국은 비행기 부품, 북한은 트럼프 월드, OK입니다. 자, 그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물론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저런 얘기를 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무슨 위대한 지도자 어쩌고저쩌고 약간 북한에 쓰는 말 아닌가요, 저거? 네. 어쨌든 저는 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지금 원래 이분들 있잖아요. 지금 벤스 부통령, 그 다음에 러트닉 상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자,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오늘 뭐 일이 있었나요? 뒤에 있나요? 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 아닙니까? 여기 지금 미국 무역부 대표님도 계시네요. 그렇죠? 자, 이분들한테 한 번씩 조금 뭐 기자들의 질문이라든가 트럼프가 턴을 넘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냥 트럼프가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경청하는 어떤 스타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앉은 키가 큰 건가요? 아니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건가요? 어제 보니까 굉장히 높이, 그렇죠? 저렇게 높이 있는 걸 못 봤는데요. 제가 정상회담 거의 안 빼놓고 다 봤거든요. 근데 그 가장 최악의 경우가 젤린스키였고, 그렇죠? 근데 젤린스키처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남아공이었는데 남아공한테 그 엉뚱한 걸 자료를 내밀었죠. 그 트럼프의 특징인 거 이제 아시겠죠? 파월한테도 초월 이노베이션 현장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5년 전 건물에 그 완공비 합계를 합쳐가지고 줘가지고 파월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잖아요. 남아공한테도 남아공 게 아니고 엉뚱한 다른 아프리카 나라 거의 사진을 들이밀면서 미국 농부들이 학살당했다고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할 뭐 자료가 없으니까 갑자기 내미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이 또 그 다음 차악이었던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중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랜 우방이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워낙 실리만 따져가지고 가끔 우방이 굉장히 좀 섭섭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최상이었지만 영국은 이제 워낙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영국만큼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보면은 뭐 별 큰 어떤 적인 없지 않았나 트러블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말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90% 얘기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약간 듣는 적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 때 얘기를 또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그 시절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조선을 다시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하루에 한 척의 배를 건조했다. 뭐 정말 하루에 한 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한 척의 배를 건조할 정도로 굉장히 조선업이 융성했었다는 얘기죠. 융성했었는데 이제 다시 조선업의 르네상스가 오고 있다. 지금 조선업 르네상스도 외치고 있고요. 원전 르네상스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탄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아름다운 석탄 발전을 외치고 있고요. 반면에 태양광 풍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거의 모든 법안이 폐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은 아실 겁니다. 지금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 제가 결정적으로 만약에 골프장에 그 템베리 골프장 있죠? 트럼프 소유의 거기에 만약에 태양광 발전판이 있었다면 태양광이 타겟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필이면은 아니고 스코틀랜드 자체가 바람이 굉장히 많고 바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풍차가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다른 골프장 앞에 있지 왜 트럼프 골프장에 있어가지고 풍력은 완전히 결정적으로 타겟이 됐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은 완전히 르네상스의 반대 몰락의 길을 지금 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원전 그리고 석탄 발전 이런 거는 르네상스가 일어날 지금 그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 제조업에서 조선업이 대표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투입이 되는 물론 최근에 로봇이 지금 그 조선업의 현장 우리나라 군산조선소에서 커다란 후판들을 용접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하여 이 그 로봇 기업들의 로봇팔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얘기가 있지만 원래 조선업은 정말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은 이 인력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인력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인력들이 참여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죠? 제조 기간도 엄청나게 길고요. 그래서 무슨 레고처럼 뚝딱 조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조업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한 번 어떤 그 여기 융성되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저희 그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필리조선소라고 하나의 필리조선소가 있는 곳, 인수한 곳, 거기도 필라델피아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집중하는 지역이잖아요, 항상. 거기가 정유시설이 워낙에 그 자동차도 그렇지만 정유시설이 발달된 곳이고 항상 가서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 필리조선소가 있고요. 조선업의 르네상스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마가에서 이제 이 조선업으로 발전시켜서 마스가라고 붙은 것이죠. 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자, 한미동맹 강화에서 자, 한국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 자, 이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얘기를 드리자면 트럼프는 뭔가 있어야 되죠. 마음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렇죠? 마음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그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깔고 가는 그냥 립 서비스 같은 것이고 결국 진심은 그 뒤에 들어봐야 되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따뜻한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원하는 거 안 주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자, 그들의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들의 배를 좋아한다. 자, 우리나라 오늘 기대하게 만들죠. 오늘 조선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트럼프가 거의 90%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90%의 지분 중에 50%는 다 배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배를 좋아한다. 다른 배가 아니겠죠. 10이겠죠. 10.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유를 필요로 한다. 자,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거, 그리고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물 교환이 1대1은 절대 아니죠. 미국한테 엄청나게 유리하게 그쵸? 요구를 하겠죠. 자, 석유와 관련해서 석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열심히 뭐 유전을 파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알래스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을 매개로.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석유, 가스, 석탄,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 옛날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꿀단지다. 이 지금 조물주께서 우리나라 땅을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꿀단지라고. 지금 너무 많은 지금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과 풍력 얘기가 또 나오죠. 그 석유 얘기를 하면서 그 템베리 골프장에서도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 매장량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땅 위에다가 풍차를 박아놔서 석유를 못 캐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태양광의 대부분의 부품들은 다 중국 거다. 맞죠? 지금 태양광 밸류체인 폴리실리콘이라는 원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중국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엄청 봤죠. 우리나라 옛날에 OCI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때 태양광의 4번 타자라는 보고서 제목까지 나오면서 목표 주가 100만 원이었던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에 동양제철 화학이었고 OCI로 됐었고 근데 그 폴리실리콘 원료부터 밸류체인 그 뒤 후반부까지 중국이 다 장악해서 먹어버렸어요. 너무나 저가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전지로 만든 거대한 검은 들판이 모두 중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렇게 그 검은 들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면 태양광 그 패널이 검은색이잖아요. 나중에 모아놔서 모듈로 해놓으면은 하늘에서 찍으면은 항공샷 찍으면 전부 까맣잖아요. 그 검은 들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환경론자들을 또 뒤쳐서 깐 겁니다. 환경론자들이 맨날 환경 위한다고 하면서 들판 다 깎고 산 다 깎아가지고 저기 태양광 발전소 다 깔아놨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석유가 많은데 한국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북한 지도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그 북한 트럼프 월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그냥 골프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 월드 같은 트럼프 골프장 지으면 거기 골프 치러 많이 오지 않겠느냐 관광객들이 그 얘기한 겁니다. 자, DMZ 얘기했는데 그 당시 기억나시죠? 이제 트럼프가 워낙 장난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판문점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장난기를 발휘하기가 좀 그런
장소임인데만 발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비밀 경호원들이 난리를 쳤다. 왜냐면 그 당시에 막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파란 그 집 2개 양쪽에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다가 들여다보면서 그 안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렇죠? 누가 그럽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안에는 소총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드디어 트럼프 때문에 알았어요. 자, 방 안에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진짜 맺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관세와 관세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방금 그 CG로 지나갔지만 히토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20년 전에 모든 사람들 설득해서 자석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때 얘기를 사람들이 안 들었다. 그러니까 20년 후인 지금 중국이 저거 쥐고 흔드는 거 아니냐. 자,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히토류 많다. 우리나라에 히토류 많지만 지금 열심히 캐려고 하면 MP 머티리얼스 이용해서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히토를 쥐고 흔들어도 우리는 또 무기가 있다. 뭐냐? 그게 비행기 부품이다. 보잉기 200대를 이 지금 그 중국이 구매를 했는데 하나도 못 날고 있다. 왜? 우리가 부품 안 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갈게요. 잠수함 얘기 나오고요. 자, 사파입니다. 자, 마스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보다 25년 앞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25년 앞서 있다는 잠수함 건조 능력은 25년 앞서 있다는데 그러니까 건조를 맡길 것 같지는 않아요. 25년 앞서 있으니까. 그럼 뭘 맡기겠느냐? 유지 보수를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흥케 하자는 마스가의 기치 아래 우리나라도 같이 협력의 관계에 들어선다면 얻을 게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 목적은 뭘까요? 잠수함을 왜 만드나요? 이번에 러시아의 그 어떤 그 공격에 대비해서 잠수함을 띄웠다는 얘기도 있겠죠.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이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한국, 미국, 마스가로 중국, 러시아의 마스가 네, 한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슈들과 더불어서 굵직굵직한 현안 논의. 오늘은 김응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타결이 됐는데 네. 급변하는 이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이번에 이렇게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은 뭐 큰 사건 사고 없이 종결이 돼서 일단 그거는 뭐 다행인 것 같고요. 트럼프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네. 이게 뭐 타결이라는 게 무슨 뭐 옛날에 우리가 FTA 하듯이 그냥 딱 타결하고 서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문서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결과를 굉장히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작 전부터 좀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라던가 또 의전 홀대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우려를 했었던 분위기였는데요. 실제 회담이 진행되던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단 뭐 이제 약간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지만 이제 바로 현장에서 뭐 많이 미스언더스탠딩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 문제가 없이 해결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바로 백악관에 바로 저 자리에 네. 이제 모든 세계 정상들이 와서 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네. 여기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분위기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카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훨씬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서로 막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럴 수 있다. 뭐 조선도 있고요, 투자도 있고요, 예.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의 이 성공과 또 아쉬움을 가른 핵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합의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팽팽하게 맞선 이슈들도 있고 비교적 또 수월하게 또 이루어진 이슈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아주 매우 구체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아직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네. 문제는 여전히 양국 간의 그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 부분, 수입 관세 이제 부분 개방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여전히 양측에서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의 구체적인 형태와 시기,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양측에서 이제 보다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좀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성과나 과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런 이야기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지금까지 보도된 결과를 두고서 어떤 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그 문제, 네. 미국의 투자는 1,500억 불하고 2,000억 불하고 해서 총 3,500억 불인데 그 2,000억 불의 투자를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500억 불에 해당하는 그 한미 조선 네. 협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양자가 윈윈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현재 15%라고 얘기는 돼 있죠. 말만 돼 있고요. 네. 실제로 아직은 25%예요. 25% 그대로 현재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15% 관세가 언제 이제 관철되는지 품목별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 관세를 맞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50%, 자동차는 좀 여전히 아직도 25%. 네.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좀 명문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명확한 시점은 전혀 알려진 거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죠? 이번에 합의를 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그건 당연히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로 네. 생각됩니다. 네. 뭐 기타 이제 민감한 경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그 조선업 협력 부분이 굉장히 민감했던 주제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반도체와 자동차 또 주력 산업에 조선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조선과 자동차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네.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에 그대로 이렇게 산업이 그대로 있으면서 네. 우리가 FTA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그런 것을 다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막겠다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 높은 산업을 다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절충할 필요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인력 부분이 굉장히 현재 15% 거제도 조선소의 한 15% 정도 외국 인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미국 인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간에 이제 그 방위산업 부분에서 조선 네. 협력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그 협력 사업을 보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반도체 수출 대상국은 아니에요. 네. 중국이라든가 그 밖에 대만이라든가 뭐 다른 아시안 국가들이 많이 있고 미국으로 가는 건 한 106억 불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핵심적으로 이제 그 지금 엔비디아가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AI 반도체 같은 것이 우리가 네.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떠나서 미래 산업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이제 수단으로서 계속 그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이 공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논의들이 오갔나요? 일단 이제 그 두 정상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가 좋으시니까 좀 잘해 좀 주십시오.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은 내가 또 이제 또 아주 예, 네. 그렇게 해서 피스메이커 네. 이제 그 말씀을 뭐 이제 하셨는데 하여튼간에 북미 간의 어떤 직접 대화를 말하자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권한다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열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활동이 기대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에 이런 이 한미 정상회담이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자, 지금 미국이 이제 대중경제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애둘러서 이렇게 주변 국가를 활용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회담을 가진 것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중국 특사를 동시에 갔죠. 네. 중국 특사가 8월 24일 날 가고 24일 날이 어떤 날,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이 33년 전에 한국과 우리가 중국이 그 수교한 날이에요. 그래서 매월 이제 매년 8월 24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축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날 이제 그 우리 중국 특사가 갔는데 이번 중국 특사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신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가던 특사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일종의 그 신정부가 들어서 신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일종의 한국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중국이 너무 좀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인 그런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방문에서 보면은 중국은 상당히 이제 미국과는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에이펙 때문에 지금 한국과 중국은 상당히 그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지난 10월 말에 앞으로 10월 말에 그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이 네.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에이펙을 하게 될 때 모든 에이펙 회원국의 정상들이 다 참석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양국 간의 한중 간의 그 경제 협력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미 간의 그 경제 협력 또는 한미일 간의 어떤 안보 협력 이거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여기서 같이 봐야지 한중 간만의 어떤 관계만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 제3국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여러 약학 관계까지 전부 다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중국 전략을 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에서 같이 좀 너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이슈를 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이 흔들림 없는 이 협력,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이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혔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나올까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었죠.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서태평양 지역의 안보 그리고 경제 안보 포함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우방국인 네.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 좀 더 기여를 해주기를 항상 바라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두 나라 사이가 나쁘면은 네. 그럼 참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죠. 그래서 방문해서 한일 간의 어떤 굳건한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이러한 방식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미국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미국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양자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인데요. 이 한일 관계에서는 지금 동병상련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센 압박에 대해서 두 나라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워싱턴 DC에서 보면 두 나라가 비슷하게 보이나 봅니다. 네. 그래서 두 나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비슷하고요. 두 나라에 대한 인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둘 다 돈이 아주 많은 나라다. 사실 돈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이 제일 많죠. 예. 근데 자꾸 저희에게 많다고.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ATM기도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협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 투자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양자 간에서 보다 이제 사안별로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또 이슈별로 이렇게 여러 대응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협력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시바 총리가 최근에 있었던 그 일본 총리 중에서는 가장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많이 이해를 하는 그런 총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베 총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미일 협력이 그러면 더욱더 공고히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거론이 안 됐다라는 대통령실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은 그러면은 농업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좀 차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마 좀... 농축산물 네.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쌀 개방은 추가로 더 안 하겠다. 그다음에 쇠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현재 최대 수입국입니다. 네. 최대 수입국이니까 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은 할 수가 없다.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미 얘기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은 뭐냐면은 다른 농수산물에 대한 어떤 너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과도한 검역 절차.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한 검역 절차지만 과도한 검역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이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아니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GMO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을 농산물을 수출하는 문제, 옥수수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농수산물의 검역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앞으로 취하는 것이 아마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쌀과 쇠고기의 추가적인 개방이 논의가 안 된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우리도 이제 저성장의 국면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추가적인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자동차라든가 우리의 조선업 같이 이제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전 세계 최고의 미래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을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군사 분야에 있어서요. 우리나라 현재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어떤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6년, 7년 동안에 우리 항상 6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미 한 45만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징집하는 인원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줄게 되면은 지금 되고 있는 어떤 많은 보병 위주의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군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한미군의 주둔군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함께 동맹의 현대화 부분이 결국 우리 한국 군대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서 바로 필요한 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앞서 여기 나왔습니다만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네.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3,500억 불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바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조선협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듈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라든가 아니면 양국 간에 이제 같이 공정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든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어느 비율로 해서 어떤 강도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의될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큰 틀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하면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문제들 계속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 특별대담 김응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정말 저는 이른 시각부터 깨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좀 오버로피스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우선 시작 전에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발언들을 좀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좀 흔들기 전략이었죠?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은 트럼프 특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일단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얻고 싶은 거를 얻어내는 네. 그런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밤에 그거 어차피 보면 또 신경 써서 잠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역시 다행인 거는 사실 이게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최근에 트럼프로부터 뭘 얻어냈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죠. 주로 더 뜯기거나 더 당하거나 이런 거였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봐도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현재 평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또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좀 좋지 않게 끝났잖아요. 오늘 우리 증시에 일단은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 높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를 지난주 금요일 밤 그 상황을 좀 잠깐 되돌아보면은 네.
다들 뭐 파월이 뭐 매파로만 이제 인식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전체적인 기조는 그 매파적인 기지를 그대로 보여줬지만 발언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반응을 좀 보여준 거, 거기에 시장이 좀 급흥분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돌아보시면은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도비시했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호키시한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일단 그 문호를 그러니까 열어뒀다는 사실에 이제 시장이 흥분을 해가지고 미증시가 급등을 하고 암호화폐 급등하고 뭐 그런 그림이 나왔었고 어저께 그 작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되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정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주죠. 그 이제 고용과 관련돼 있는 지표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PC나 CPI 요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네.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뭐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뉴욕 증시랑 커플링이 된다기보다는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더 우리 증시에 오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좀 시나리오를요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 중에서 베스트랑 워스트 둘 중에 굳이 좀 비교하자면 어느 쪽에 가깝게 나왔다고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앞에서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얻어맞은 거를 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얻어내는 것보다는 좀 덜 뜯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단 공개되어 있는 회담 내용만 가지고는 비공개 회담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아주 심각한 건 없었구나라는 정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워스트 시나리오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 네. 공교롭게 또 어저께 노란봉투법도 통과가 됐고 그게 또 암참이 극력 반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비를 걸었던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어떡하지? 또 우리 대통령을 공개 망신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네.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걸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좀.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뭐 한국과 거의 뭐 합의에 이르렀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니까 분위기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우리 측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도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왔었던 이야기 그리고 비중이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조선이에요. 역시나 이 마스카 프로젝트 그냥 순항 계속할 것이다 이대로 기대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이번 정상회담 유무를 떠나가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조선이라고 계속 말씀을 그렇죠. 드려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선박 건조 능력 자체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도 채 안 되는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선소 뚝딱거려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바로 배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조 능력 자체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미 그 척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 비해 가지고 20척 이상이 뒤지는 데다가 앞으로 퇴역함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군함이. 네. 그러면은 사실 뭐 100척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퇴역하는 함정수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앞으로 한 200~300척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비슷하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그 전략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거로 인해서 시장이 만약에 조선주가 좀 급 반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긴 그림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죠. 앞으로도 좀 갈 길은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조선 관련해서 뭐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서 조선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뭐 상당히 우리 선박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큰 수혜주가 이제 선박이다라고 하면은 그 이외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원전, 방산, 뭐 전통적인 이런 수혜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수혜받을 친구는 누가 될까요? 일단 언급된 거는 사실 없어요. 언급된 건 없는데 일단 미국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역시 원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79년 이후에 2기 정도 지은 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세대를 훨씬 지나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고 지어본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체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특허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항상 발목을 잡는 것 외에는 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전을 지금 최소 300기 이상을 미국 내에 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하고의 협력은 뭐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전 관련 쪽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제조업 관련해서 우리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좀 한국이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뭐 추가적인 투자를 더 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좀 약간 그런 쪽은 좀 불안하더라고요. 또 이전에 뭐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뭐 남북 경협 부각이 됐긴 됐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밤 사이에 엄청 좀 큰 비중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남북 경협이랑 또 알래스카 LNG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남북 경협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였고, 또 트럼프 입맛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제안이었었고, 또 트럼프는 그걸 넙죽 받아 가지고 뭐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좋아했죠. 네. 근데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남북 그 회담 내지는 또 북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네. 거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카드가 북한과의 이제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평화 무드 조성하는 거고, 또 자기는 북한에다가 뭐 트럼프 월드를 짓든 뭐라든 해서 또 이해관계를 또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또 얻는 그런 거를 또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카드는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한 거는 굉장히 뭐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반드시 했어야 됐고 또 적절하게 잘 하신 내용이라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시장 반응의 문제인데, 네. 우리는 사실은 남북경협 관련된 주식들이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단절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어떤 생존의 문제까지 갔다 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물론 테마주로서는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경제적인 어떤 이해 득실이라든지 아니면 성장과 맥을 맞물려 가지고 이쪽에 과감하게 베팅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남북 경협주 역시 정책 리스크에서 비껴나갈 수 없는 그런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죠. 이 부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밤사이에도 회담 시작하기 전에도 뭐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사님 말씀해주신 그 기조를 밤사이에도 그대로 보여줬던 트럼프였습니다. 뭐 이어서 이번 회담 결과로 뭔가 이건 좀 불확실해졌다 아니면은 약간은 좀 피해가 우려된다 하는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뭐 관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피해 섹터로 딱히 더 부각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좀 보이지는 않고 있고, 다만 이제 노이즈가 되고 있었던 부분에 네.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지분을 요구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9월 말자로 뭐 약간 수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9월 말자로 이제 거의 폐지가 확정이 돼 있으니까 구매 관련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나빠진 건 없지만 우리가 좀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확답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직접 대놓고 물어보지 못했던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쪽은 또 상당히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또 숨겨진 히든주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나 우주항공 이쪽에서도 좀 한번 우리가 컨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회의 땅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량이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것을 그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또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파는 쪽보다는 주로 우리가 그쪽 거를 많이 이용하는 그렇죠. 그런 패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 쪽은 사실은 기대감에 비해서 얻을 게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하기에 따라서 이제 길이 많을 수 있는 게 생물보안법 이슈만 확정이 된다면은 한국에다가 자꾸 공장 강요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또 거기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뭐 CDMA 관련된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신약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하는 쪽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번에 2천억 달러 펀드 조성하는 걸 통해 가지고 현지 빅팜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룸은 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또 이제 이게 외인 투자자들에게는 얼마만큼 좀 매력적으로 이번 협의가 다가갔을지 그것도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 우선 원달러 환율이 밤사이에 1,392원 선 넘어섰고요. 또 이제 뭐 한국 관련 지수, 뭐 MSCI 한국 쪽 ETF도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이번 합의로 인해서 크게 외인 수급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죠? 이번 내용만 가지고 지금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갑자기 뭐 바뀐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유독 달러 인덱스 대비해 가지고 약했었거든요. 지난주까지. 근데 그 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정책 리스크.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측면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물론 이제 글로벌 그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한국을 좀 이탈하는 자금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정상회담 노이즈일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봤거든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앞서서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여타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것보다는 더 많이 뺏기고 오는 그런 모양새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노이즈는 어쨌든 제어가 됐기 때문에 환의 어떤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지난주까지의 어떤 흐름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각을 또 해봐야겠네요. 이게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는 좀 온건하게 끝났다는 게 오늘 우리 시장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좀 호재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 전망 1,400원은 열어놔야 될까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 글로벌 경제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400원이 상단일 가능성, 물론 잠깐 넘어설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1,400원 언더에서 환율은 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환의 어떤 그 밴드 같은 경우는 1,350에서 1,400원 레인지에서 연말까지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1,400원 선이 참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이미 이번 주에 한 차례 좀 넘어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걸 사고 또 어떤 걸 팔아야 할지 좀 회담 결과를 반영해서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담 결과가 너무 단편적이라 가지고 그것만 네.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지금 바로 세운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알려진 내용 봐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조선 얘기했구나. 근데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지금 3주째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명확하기 전까지는 너무 섣불리 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조금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지금 뭐 어떤 뚜렷한 어떤 변화의 어떤 대응해가지고 포트를 바꾸는 거 이런 쪽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포트 네. 그 가운데서 저는 빠질 때 이제 바이오를 조금 계속 늘려오기는 했거든요. 바이오는 어쨌든 이번에는 저는 금리 인하는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리고 또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쪽 섹터에 대해서는 좀 조정받을 때 우량한 바이오 플랫폼 검증된 것 쪽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비중을 늘려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투자하실 때 일단 시장에 환도 중요하고 그다음 외국인 동향도 중요한데 주도주가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전부 현금을 주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 말씀을 하셔서 이제 또 떠오른 생각인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또 선반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조방원이 다시 한번 좀 약간 주도주로 떠오른 이유가 바로 회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 배제 못하겠죠? 물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반기를 열어놓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금리 인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살아있는 섹터들의 업사이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쪽.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전 조선하고 원전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 전통주들 가운데서 이제 소외돼 있었던 회사들. 근데 그 가운데서 보면 최근에 상법 개정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또는 뭐 배당분리 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노이즈가 발생이 돼가지고 좀 주춤거리고는 있지만은 상법 개정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우량 가치주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우량 가치주들은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표주들입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재갑 찾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걸 만들어 줄 만한 트리거가 이제 국내 증시 내에서는 뭐 상법 개정 관련해서 또 이외에 다른 이슈들도 있을까요? 일단 대주주 요건과 관련돼 있는 노이즈를 빨리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주주 관련된 부분들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을 때 추가 대상 뭐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네. 그 금액으로 봤을 때 크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그거를 유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면서 이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 거래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을 하셔가지고는 시장에 어떤 기회를 죽이는 거고 유동성 장세로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글로벌 주시가 다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소외되는 어떤 그런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기업들의 성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최근 뭐 니케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상해도 뭐 거의 10년 만에 거의 좋은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소외가 되는 게 다소가는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회담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된 점이 우리 증시의 반등 포인트로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점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상보다는 트럼프의 이 흔들기 전략, 단순 그냥 겁주기용으로 해석이 됐고요. 또 이어서 이어진 원전 그리고 알래스카 LNG 남북 관계 관련 이야기들이 중심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건드릴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